안녕하세요. 63살 박순자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일 뻔한 제 억울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아들 결혼을 앞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35이나 된 늦둥이 아들 민준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 민준이는 언제까지 혼자 살려나 싶어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이 돈이 이제 제대로 쓰일 때가 온 거구나. 아들 결혼시키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을 거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에 들떠있는 게 훤히 보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귓불이 빨개지고 자꾸만 머리를 극적이는 버릇까지. 정말 진짜 사랑에 빠진 모양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현관문 앞에서 고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지민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니 자랑만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인사를 하던지 살면서 이런 며느리감을 꿈꿔왔는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그날 저녁 소박한 식탁을 차렸어요. 별것 아닌 반찬들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정말 가득 담았거든요. 지민이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말까지 할 줄 아나 싶어서요. 민준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민이는 정말 교양 있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말하는 것도 차근차근,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참 바른 것 같고요. 어머니, 지민이 괜찮죠? 민준이가 살짝 저에게 물어볼 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민준이 맡겨도 안심이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동안 걱정만 했는데 이제 정말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평온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엄마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 지민이라는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신호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민이를 처음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동네 대형마트에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어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분명히 지민이었어요. 아, 지민이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집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더 확실해졌어요. 과일 코너에서 점원과 뭔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점원은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왜 앞에 진열해 놨어요? 뒤에 있는 신선한 걸로 바꿔주세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우리 집에서 상냥하게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점원이 죄송하다며 교체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이든 아주머니였는데 실수로 지민이 앞을 지나가려다가 살짝 부딪혔나 봐요. 어디 보고 다니세요? 정말 조심해서 다니셔야죠. 말하는 표정도 목소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니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겠죠. 가슴 한복판에 뭔가 돌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트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카트 굴러가는 소리,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삐삐 소리들. 모든 게 평범한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는데 저만 홀로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점원에게 뭔가 불만을 표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지금이 진짜 모습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꾸 지민이를 감싸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기도 애매하고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민이가 결국 점원에게서 과일을 받아들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장보기를 계속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고 장을 보는데 그날은 대충대충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계속 지민이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지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는 지난주 지민이가 앉았던 소파가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때 함께 마셨던 찻잔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의심이 시작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사람에게는 여러 면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첫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부터 무거웠고 인사도 대충 하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뭔가 큰 고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건넸어요. 민준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5이라는 나이가 민준이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나 봐요.
친구들은 벌써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민준이는 더 조급해했거든요. 혹시 엄마가 손주 얼굴 못 보고 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민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민이와 결혼을 하려면 집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수억 원은 기본이고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다는데 한계가 있더래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하죠? 이대로 가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평생 모아온 돈이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창가에 놓인 낡은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서 100원이라도 깎아서 모은 돈, 용돈 아껴서 모은 돈, 부업해서 번 돈까지 모든 게 민준이를 위한 거였어요. 언젠가 아들이 장가갈 때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빚지고 새 출발하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신혼부부가 대출 이자 걱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 말을 듣자마자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와서 꼭 안았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큰 아들이 엄마 품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갚을게요. 그 순간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지민이도 함께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예쁘게 절을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민이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동안 마트에서 봤던 그 날카로운 표정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민준이와 지민이는 신나서 신혼집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발품 팔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는 정말 예쁜 부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민준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마트에서 본 모습이 진짜 지민이의 모습이라면 우리 민준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간혹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지나갈 뿐이었죠. 착한 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번째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와 지민이가 함께 집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밝았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는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예산에 맞다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과일을 깎아다 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목소리도 한 톤 낮춰지고 지민이를 살짝 바라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집 명의는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공동 명의?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사는 집을 왜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고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풍경이었는데 제게만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내 돈으로 사는 집인데 왜 공동 명의를 해야 하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나왔나 봐요. 민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황당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공동 재산 타령이라니 말문이 막혔죠. 게다가 제 돈이 들어가는 집을 왜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지민이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평하게 해야 한다니요? 그 한마디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이 들어가는데 뭐가 공평하다는 건지. 그 순간 마트에서 봤던 지민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점원에게 차갑게 대하던 그 표정, 그 목소리. 지민이는 여전히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지민이가 민준이에게 접근한 것도 이렇게 예쁘게 굴면서 저를 안심시킨 것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죠. 거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민준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만 혼자 충격에 빠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죠. 웃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계산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머릿속 계산이 느껴졌거든요. 아, 이 아이가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구나. 민준이가 아니라 내 통장이 목적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감이 사실은 계산적으로 접근한 여우 같은 애였다니.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면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 노을처럼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요즘 추세예요.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민준이까지 지민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조차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어요. 35년을 키워놓았더니 이제 다른 여자 말만 들으려고 하네요. 지민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승리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아, 이 아이가 지금 속으로 웃고 있구나. 어리석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 앞에서 예비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부동산 서류들이 갑자기 무섭게 보였어요. 공동명의 이야기를 한 지 사흘 후였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민준이와 지민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서 귀를 기울여 보니 이번에는 혼수 준비에 대한 얘기였어요. 물소리에 섞여서 들리는 대화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점점 느려졌고 결국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만히 들었어요. 지민이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조금 단호한 톤이었어요. 혼수 준비도 공평하게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어요. 반반이라고요? 집도 공동 명의로 하더니 이제 혼수까지 반반으로 하자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꽉 막히더라고요. 부엌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조용히 서서 계속 들었어요. 민준이는 뭔가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는데 지민이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어요. 요즘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 집도 공동 명의로 하는데 혼수만 한쪽에서 다 준비하는 건 맞지 않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제게는 전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집값에 제 돈이 들어가는데 혼수까지 반반으로 하면 결국 우리 쪽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거실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가? 요즘은 정말 그렇게 하나? 아들조차 지민이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결혼은 분명히 둘이 하는 건데 왜 우리 쪽에서만 손해를 봐야 하는 거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점점 더 그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반박할 기회도 없이 모든 게 결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공평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어서 참 씁쓸했어요. 공평하게 하자면서 결국 한쪽만 손해보는 게 어떻게 공평한 건지.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혼수까지 반반으로 준비하면 지민이 쪽에서는 도대체 뭘 가져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부엌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저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돈을 대는 사람인 제게는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고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거실로 돌아가서 차를 끓여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혼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요. 그러자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반반씩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찬성하시죠? 요즘 추세니까요. 찬성이라니요. 제 의견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벌써 다 정해놓고는 찬성하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앙금이 쌓여만 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의 거리도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뭐든 저와 상의했는데 요즘은 지민이와 먼저 이야기를 정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하는 시기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렸을 때 민준이와 함께 별을 세어보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간절히 기도라도 하면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요즘 지민이 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같은 구역에 있는 김 권사님이었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니신 어르신이에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신 후에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자 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교회 뒤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권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혹시 집사님 아들 결혼 상대가 지민이라는 아가씨 맞나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갑자기 지민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권사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교회 뒤뜰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깊게 내쉬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 아가씨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역시 뭔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괜한 게 아니었나 봐요.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라는 아가씨가 이미 2번 결혼해서 2번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해서 재산을 늘려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2번이나 이혼했다니요. 그것도 매번 집을 공동 명의로 해서 재산을 불렸다고요? 그럼 우리 민준이도 똑같이 그 여자애에게 당할 운명인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주변 풍경도 흐릿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았죠. 권사님은 계속해서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 계집애가 매번 순진한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재산을 나눠 가진 다음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수법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도 무겁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 거실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또 지민이 편을 들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는지 모르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죠.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까? 혹시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권사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닌데 결국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기분 좋게 지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지민이에 대한 소문, 이혼 경력, 그리고 재산을 불린 방법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헛소문 믿지 마세요. 지민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들이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지는 거 있죠. 35년을 키워놓았더니 이제 다른 여자를 더 믿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민준이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하고 와서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고 일어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35년을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를 멀리하다니.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하나뿐인 엄마를 외면하다니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지민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지민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소문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에 간절함과 동시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지민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새 또 지민이에게 제 얘기를 건넨 그 꼴을 보니 정말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지민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연기인지 진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 소문 때문에 오해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실처럼 들렸어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지기도 했어요. 헛소문으로 애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도 됐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들으신 소문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지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지민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속고 있다면 엄마가 깨워줘야 하는 거고요. 다음 날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오히려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민준이가 엄마를 설득하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어요. 지민이는 정말 교묘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착하고 순종적으로 굴었거든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제게 안마까지 해주면서 정성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해 보였고 제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봤던 그 모습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점원에게 차갑게 대하던 그 표정, 그 목소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 지금의 착한 모습일까? 아니면 마트에서 본 차가운 모습일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민준이는 지민이가 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지민이를 받아주지 않느냐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외롭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에서 제가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와 지민이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밖에서 혼자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기찼던 우리 집이 마치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따뜻함도 사라지고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민이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 나갔고 저는 그냥 돈만 내는 역할이었어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사항만 통보해주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집에서 내 아들과 내 돈으로 치르는 결혼인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관계는 점점 더 파국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거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와 지민이가 또 결혼 준비 관련 이야기를 하러 집에 왔었어요.
이번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 봐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계획서, 그리고 신혼집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진 상태였고, 저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의견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는 마치 저를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과일을 내오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지민이가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 민준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마트에서 본 지민이의 진짜 모습도 떠올랐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과일을 테이블에 놓으면서 지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내려고 했어요. 지민아, 등본 떼와서 보여줄 수 있니? 그 질문을 하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민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더라고요. 평소에 그 부드러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지만 거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민이가 당황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게 필요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지민이는 계속해서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등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정식으로 결혼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한 서류 한 장 떼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요. 35년을 살면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지민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진실을 숨기면서도 피해자 행세까지 하다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못 대줄 이유가 뭐가 있냐? 숨길 게 없으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실 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화를 내고 있었고 지민이는 울고 있었고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이웃집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였거든요. 지민이와 민준이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지민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감들이 모두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어요. 그 치열했던 논쟁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지민이는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혼자서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오후 내내 연락도 없고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됐어요. 혹시 지민이와 만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발걸음도 무거웠고 뭔가 기운이 빠진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를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걸 직감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가쁘게 들리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물을 떠다 주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직접 구청에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작았어요. 마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구청에 다녀왔다고? 갑자기 왜? 무슨 일로? 민준이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라고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어머니가 맞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죠.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받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민이 이름 옆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2개의 도장, 혼인 신고 2번, 이혼 신고 2번의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2번이나 결혼해서 2번 다 이혼했구나. 그럼 우리 민준이는 3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구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안도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거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창밖에서는 저녁 시간의 평온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결혼은 2년 전이었고 1년 후에 이혼했더라고요. 두 번째 결혼은 그 1년 후였고 역시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정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온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정말 많이 부어 있었어요. 지민이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거겠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완벽한 며느리 연기, 공동명예 주장, 혼수 반반 제한,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지민이만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는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씁쓸함이 함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하루였어요. 그 충격적인 서류를 본 후로 며칠 동안 민준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설치면서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게요. 그 여자애는 완전히 끝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지민이가 순순히 포기할까 싶어서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울려대는 바람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지민이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간절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민이가 계속 울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7시경 지민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에 그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연기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 정말 사랑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목소리가 정말 간절했어요. 마치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서류로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민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과거의 결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말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민준이와는 진짜 사랑이라고,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더라고요. 한동안 민준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의 그 간절한 연기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랑했던 사람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나 봐요. 저는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본 그 진짜 모습,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찍힌 그 냉정한 현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어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과거는 잊어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정말 처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거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준이는 갈등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울고 있었고,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면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거실 안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서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연기를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2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패턴, 모든 게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민준이도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지민이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지민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지민이가 울면서 매달리고 민준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런 실랑이가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지민이는 체념한 듯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더니 마지막에 독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은 공동 명의로 진행하던 게 있으니까 제 몫은 받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 맞다.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었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그 순간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지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민준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류 뭉치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이에요. 며칠 전에 미리 떼어둔 거였어요. 집은 이미 단독 명의로 등기가 끝났어.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지민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평소에 그 착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서류에는 제 이름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민이는 당황해서 그 서류를 뺏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제 단독 명의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본 지민이의 모습, 그리고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 모든 게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뒀던 거예요. 지민이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저를 속일 거였으면서 그동안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트에서 점원에게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지민이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면서 일어섰어요.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정말 도끼가 서린 목소리로요. 정말 치밀하시네요. 하지만 여자들은 마마보이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런 엄마 때문에 평생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끝까지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드디어 저 독종 같은 계집애를 떼어냈다는 생각에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잠시 후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와서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길 뻔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을 뻔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이미 2번 결혼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왔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순종적으로 굴다가 집을 공동 명의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었대요. 민준이는 며칠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배신감과 후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위로해줬어요. 괜찮다고, 이제 진짜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항상 지켜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예의 바르게 굴어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자가 승리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범한 어느 저녁 민준이와 둘이서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게 됐어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정말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차린 식사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지민이 일 때문에 식사 시간마다 긴장해야 했었거든요. 거실 식탁에 밥상을 차리면서 민준이를 불렀어요. 방에서 나온 민준이의 얼굴이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적어도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식사 시간이 어색했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평온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살짝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해가 일찍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민이한테 속아서 엄마한테까지 화를 냈던 것,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것, 모든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상상하기도 싫었나 봐요. 만약 제가 막지 않았다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밥 한 숟가락을 뜨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다. 엄마가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했을까 하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집안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웃집에서는 아이가 웃는 소리도 났고요. 모든 게 평범한 저녁의 소리들이었어요. 민준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할 뻔했으니 얼마나 자책하고 있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 모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밖 풍경을 보니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도 들었고요. 밥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모든 게 평온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묵묵히 위로를 건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밥상 위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있었다면 그건 지켜낸 가족의 값진 증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순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비 며느리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였는데 결국 모성애의 위대함과 직감의 중요성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순자님께서는 마트에서 우연히 본 지민 씨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교회 권사님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특히 미리 집을 단독 명의로 처리해 두신 혜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도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자녀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께 이 사연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직감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자님께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통화 소리. 집도 사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내준 저에게 글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댁집이나 빨리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 시부모님들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서 사실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해줬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 집까지 욕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정신머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고요. 과연 제가 어떻게 고쳐줬을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박영철은 저보다 2살이 많은 72살이에요.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며 그럭저럭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저는 노인대학에도 다니며 나름대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노인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근처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우리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늦게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철호는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철호 부부는 결혼 후에 따로 신혼집을 꾸렸어요. 물론 그 집은 저희 부부가 마련해서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데 집 걱정만은 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늦둥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제 손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저녁 철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며느리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며느리도 제 딸처럼 아끼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특별히 신경 써서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대만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해했으면 좋겠고 아들이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희에게는 민경이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곤 했어요. 민경이 좋아할 만한 옷감을 고르러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때로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한 것들도 준비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말하곤 했죠. 여보, 며느리 챙기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기념일마다 용돈 봉투도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결혼기념일, 생일은 물론이고 명절 같은 날엔 더 후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보냈어요.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아들 부부가 결혼 초기라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시댁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얼굴에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웃긴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해서도 그저 예의상 맛있다고 할 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어요. 가끔 민경이 친정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곤 했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고 친정 어머니는 어떻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시댁을 불편해하는 걸까 하는 그런 서운한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신경을 썼어요. 민경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도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은 민경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사들고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때 민경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며느리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철호 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전세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꿈을 키워나갔으면 해서 집까지 사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민경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의 추석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송편도 직접 빚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전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도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깎고 술잔을 준비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아침 9시쯤 되니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온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아, 정말 명절마다 시댁 오는 거 진짜 피곤해. 친정은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여긴 오는 것 자체부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매번 와서 인사드리고 차례 지내고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답답해. 우리 친정은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되는데.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죠.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제가 자기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 자꾸 되뇌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명절에 와주는데 이 정도 불평은 감수해야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절을 할 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았고 차례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시계를 자꾸 쳐다보더군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민경아, 고생했어. 이제 앉아서 쉬어. 그런데 며느리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추석 음식을 차리느라 부엌을 오갔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빨리 친정도 가야 하는데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일 뿐이었나 보더군요. 점심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는 음식을 대충 몇 수저 뜨고는 배부르다며 수저를 놓았어요. 제가 특별히 며느리를 위해 만든 갈비찜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나물들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친정으로 간다며 일어설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어휴, 드디어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그 모든 게 헛일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저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국을 끓이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입맛에 안 맞았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도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고 상차림을 도와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10시쯤 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서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한숨을 쉬고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차례가 끝나고 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도움을 청해볼까 했는데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명절 차례를 지내나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간단히 하거나 아예 호텔에 가서 편하게 식사하면서 보내요. 그 말에 저는 떡국 그릇을 들다 말고 멍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엄마. 민경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웃으면서 상을 차리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평소처럼 간단하게 드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명절 준비를 했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건데 맛이라도 봐보렴. 그런데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정성은 알겠는데 저는 정말 떡국이 입에 안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식탁에 앉았는데 눈치라곤 전혀 없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친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오후에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남편은 저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불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던 것이 점점 직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에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정성껏 차린 상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에만 오면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저희 친정에 가면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데 벙쪄서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마저 부담스럽다면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매번 와서 인사도 드려야 하고 음식도 많이 차려주시니까 다 먹어야 할 것 같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밖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게 부담이라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민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쏟은 모든 정성이 그냥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후로도 며느리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전 부치는 거 잘 못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하기 싫은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자유롭게 살아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집은 저희 시댁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우리 가족의 전통과 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며느리는 친정과 우리 집을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민경이도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불평은 더 심해졌어요. 차라리 처음처럼 조용히 있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철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그동안 민경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서운해.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민경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잖아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계속 말했어요. 철호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집도 사줬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용돈도 빠짐없이 보내줬잖아. 그런데 왜 민경이는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민경이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고요? 그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선물 준비하고 매달 용돈 보내주는 건 힘든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민경이가 편해할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민경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일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말해봐야 며느리 편만 들고 제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여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대.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이해해. 저는 그때부터 정말 외로워졌어요. 가족 중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모두들 며느리를 이해하라고만 하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아들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점점 늘려서 100만 원까지 보내주게 됐어요. 거기에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때마다 따로 용돈을 챙겨줬으니 한 달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간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미 충분히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어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보내주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더 큰 요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가 없어서 명절에 시댁 오기도 힘들고 평소에도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차 한 대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도 사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주는데 이제는 차까지 사달라고 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멋쩍게 웃으면서 거들더군요. 엄마, 민경이 말이 맞아요. 요즘 차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다른 집들도 다 차는 사주던데요. 다른 집들도 다 사준다고요? 그럼 집 사주고 용돈 주는 집이 어딨다고 그런 집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지.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 낳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할 텐데 그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큰 집까지 요구하며 이미 사준 집도 충분히 넓은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경아, 그런 것들은 너희가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당당했어요. 아버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부모님 도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 집도 사줬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애들이 내 자식들이었다니.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어떨 때는 냉장고가 작다고 하고 어떨 때는 가구가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요구들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것들 다 챙겨주시거든요. 시댁에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거기서 도움받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시대잖아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해주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당연한 시대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준 게 부족해서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이제는 당연하게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해줘도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전화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정말 시댁 오는 게 이렇게 귀찮을 줄 몰랐어. 매번 와서 인사드리고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음식도 내 입에는 안 맞고 선물도 자꾸 필요 없는 거 주시고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진심보다는 그저 돈, 돈, 돈. 언제부터 며느리가 저렇게 돈만 밝힌 애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시댁집은 정말 좋아.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솔직히 이 집이나 빨리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 시부모님들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서 사실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 집을 욕심내고 있다니요. 그것도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시부모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때 유리하게 해야지. 어차피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우리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유산 상속이라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100만 원씩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차도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까봐.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성껏 해준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쨌든 너도 나처럼 시댁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해. 시부모님들도 나이 많으신데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거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었고 그저 돈과 재산만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모두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만약 직접 듣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한 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전했어요. 시댁 오는 게 귀찮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해주는 음식과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을 자기들 이름으로 넘기고 싶다고 한 말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민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집을 욕심내고 있었다니.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아시잖아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선물도 정성껏 골라서 챙겨주고
매달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내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이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까지 욕심내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요즘 민경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집까지 사줬는데 이제는 우리 집도 욕심내고 있었군. 배은망덕한 것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우리도 나이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지금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제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그들은 저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제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도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더 이상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줬어. 이제는 우리 행복을 생각해야 할 때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제가 더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먼저 폭발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민경이가 우리 집을 욕심낸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내고 있다면 저도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결심도 그때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을 탐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평소처럼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제 마음을 확실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제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부터 조금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해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저는 그날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개와 밥만 차렸죠. 며느리가 어차피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오후 6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음식이 너무 없는데요? 저희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음식이 많으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적게 차리면 또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너 우리 집에 오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도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시댁 오는 게 귀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빨리 너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그 통화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네 불평 듣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사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탐내고 있었구나. 그때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민경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향해서도 화를 냈어요. 예,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모르면서 며느리 편만 들고. 이제 그만해.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민경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는 오지 마라. 너도 오기 싫다고 했으니까 서로 좋은 일 아니니?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네 진짜 마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아들이 다시 한번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중에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시원하지?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행히 이 각서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위반했으니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사실 며느리는 몰랐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저와 함께 작성해둔 각서가 있었어요. 아들 역시 당시에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그 각서의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부모에게 성심껏 효도할 것. 그만큼 우리도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둘째,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모든 것을 반환할 것. 변호사는 이 각서를 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조건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를 해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효도는커녕 저를 무시하고 재산까지 탐냈으니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거였죠. 한 달 정도 지나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결국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되돌아온 거였죠. 변호사가 전화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려줬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바로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서 시세를 알아보니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음 샀을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엄마, 집 명의를 가지고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철호야, 너도 각서 쓸 때 내용을 다 알고 썼잖아.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받는 거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그리고 며칠 후 그 집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즉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집을 제가 직접 처분해 버린 거였으니까요. 이제 며느리는 그 집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가격에 파셨네요. 요즘 이런 조건으로 파는 분이 드문데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모은 재산을 지켜낸 거니까요. 집이 팔린 후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할 말은 이미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해서 제가 아들 부부에게 사준 집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낼 수 없게 됐는데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들도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디서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고 하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전혀 동정심 따위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집만은 다시 돌려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아들이 이제 와서야 사정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더욱 절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민경아, 너 친구한테 전화할 때 뭐라고 했니? 시댁 오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할 땐 언제고 뭘 잘해주셨는지 깨달았다고 우는 거니? 며느리가 그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어리석게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못 말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우리 집을 너희 이름으로 넘기고 싶다고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니?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나도 이제 너희가 지긋지긋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지겹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집도 이미 팔아버렸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다시 사오니?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저는 아들에게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너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1시간 넘게 사정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제 발에 매달리며 울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여보, 이제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우리 뜻대로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사과의 말을 보내기도 하고 명절 때는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거든요. 아들도 가끔 아버지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오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노인 대학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탐냈던 우리 집도 여전히 저희 부부가 편안하게 살고 있죠. 가끔은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줬던 게 문제였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져요. 진짜 고마워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제 행복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영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영자님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많은 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요구하고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겠죠.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자님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